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좀 길고 좀 어려운 험한 길을 좀 걸어왔어요. 베아르드 샤르댕의 인간 현상을 보면서 인간의 문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인간의 문화가 진화의 어떤 과정에서 결코 예외일 수 없다라는 그런 논리를 펼쳤던 베아르드 샤르댕의 명석한 논의를 감탄으로 한 5주간 즐겨봤습니다.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베아르드 샤르댕의 책을 읽고 나면요, 항상 좀 세상이 좀 달리 보여요.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식사 시간이 5시, 6시 사이인데 그 사이에 이제 가끔 TV 식당 같은데 TV 틀어져 있으면 동물의 왕국 틀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동물의 왕국만 제가 이제 좀 애청자이기도 하고 저도 잘 봐요. 네, 근데 동물들의 모습이 좀 다르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 정향진화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베아르드 샤르댕을 읽고 난 다음에 동물들을 보면 동물들의 몸이 좀 뭐랄까 감탄스럽다고 해야 되나? 너무 완벽해. 사슴은 사슴대로, 또 사자는 사자대로, 제규어는 제규어대로 완벽한 몸을 가지고 있죠. 그들은 인간이 뇌의 정양 진화를 시도하는 대신에 몸의 정양 진화를 시도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몸의 정양 진화를 시도한 끝에 완벽한 몸으로 만들어졌죠. 어렸을 때 동물들을 좋아하잖아요. 아이들이 동물들을 감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완벽함. 그러니까 그 형태적으로도 그렇고 서 있는 모양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고 틈이 없죠. 항상 자기가 예측한 그 모든 일들을 그대로 다 하고 이후의 실패와 성공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심지어 실패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과정도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동물들에게는. 그렇게 생각하면 베아르드 샤르댕이 얘기한 것처럼 모든 생물들은 그 진화의 첨단에 있다. 그러니까 부채꼴 모양의 가장 첨단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어저께 이제 어린이날 특집이어가지고 그 동물의 왕국이 원래는 5시 반부터 6시까지 30분 정도 하는데 어저께는 1시간 동안 이제 이걸 했어요. 근데 겨울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올빼미가 겨울에 눈구덩을 파고 다니는 쥐를 잡아먹는 장면이 나오고 또 흰 백담비가 이 올빼미들을 피해서 숨는 장면, 뭐 아주 현란한 몸짓으로 숨는 장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베아르드 샤르댕의 책을 읽고 난 다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몸짓들이 정말 완벽하게 보여요. 그리고 완벽하게 진화한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생활을 그런 삶에서, 그러니까 동물의 그 개체의 삶에서 그보다 완벽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작은 주머니 쥐가 몸이 조금 더 크게 진화했다고 한다면, 팔 근육이나 다리 근육이 좀 더 크게 진화했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 구덩이가 더 커졌을 것이고 그 커진 구덩이 안에는 자기의 천적인 단비도 들어올 수 있었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완벽해, 그 삶에. 인간은 어떤가요?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는 거네요. 베아르드 샤르댕이 이렇게 얘기했죠. 인간은 등장부터 조용한 동물이었다.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에게 별다른 그런 어떤 위해도 끼칠 수 없고 다른 동물들이 위험을 느낄 수도 없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렇죠. 조용한 동물로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게 이른 형태의 인간의 씨앗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저께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같은 이른 씨앗이었다고 한다면 그게 크로마뇽인까지 점차 진화해가는 과정에서 인간은 그것을 좀 더 완벽한 형태로 만들어내요. 이른 형태.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다 이른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 이른 시기가 지금 부채꼴의 끝에 와서 지금의 형태로 완성된 거죠. 그래서 아이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감탄하게 되잖아요. 코끼리의 유연한 코라든가 뱀들의 유연한 움직임,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도 감탄하죠.
그거 자체가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완벽함이 결국에는 인간의 이른 생명으로부터 시작된 불완전함으로부터 비롯된 완벽함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인간이라는 형태는 아주 어떻게 보면 조용한 하찮은 동물의 형태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형태로까지 진화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지금도 진화를 거듭해 나가고 있죠. 물론 육체적 진화는 지금 끝났지만 정신의 진화가 지속돼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인간의 진화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탄할 만한 부분은 뭔가요? 다른 동물들도 다 경탄할 만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하찮은 쥐 하나도 경탄할 만한 부분들이 있는데 언어 그리고 문명.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때아르드 샤르댕이 그 책을 썼던 이유죠. 인간 현상. 그렇죠. 인간이 만들어내는 인간 현상. 자, 그렇다면 인간 현상은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화도 있죠. 지적인 문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만 있어요? 다 성인들이시니까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인간이 성을 즐기는 방식은 몇 가지예요? 어때요? 많지. 계산할 수가 없겠죠? 그 천일야와 같은 책 같은데 보면 그 아라비안 나이트라든가 이런 천일야와 책 같은데 보면 그런 어떤 여성과 남성 간의 사이에 있었던 그런 많은 종류의 그런 일들이 뭐 나오죠. 그런 사랑의 이야기들은 그 전 뭐 우리가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등장하고요. 아주 여러 가지 형태의 인간 문화가 있어요. 성을 즐기는 문화가 있죠. 인간에게는 독특하게도 다른 동물들은 성을 즐기진 않아. 성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리고 심지어 발전기가 정해져 있기까지 해. 근데 인간은 마음껏 성을 즐기기도 하죠. 이것도 인간 현상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런 보노보도 인간하고 똑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동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인원계로 원숭이도 마찬가지고 특정 발전기가 없어. 그때부터는 마음껏 성을 원숭이도 보노보만 그러는데요. 이용해요. 근데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을 즐기는 건 좀 달라. 같은 방식의 형태로 즐기는 것과 여러 다양한 형태로 즐기는 것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도구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요소들도 만들어내지요. 더 쾌락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비디오라든가 영상 매체, 심지어 향초 같은 것도 만들어서 사람들이 환각 상태에 들어가서 성을 즐기려고도 하죠. 이것도 뭐예요? 인간 현상. 그러니까 인간 현상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고한 지적인 현상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적. 그렇죠.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동물적인 인간의 몸을 통해서 드러나는 현상도 인간 현상에 포함되죠. 물론 점잖으신 때아르드 샤르댕 같은 신부님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진 않으셨지만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스토너라는 책은 바로 이 다양한 인간 현상을 우리한테 서사적으로 보여준 책이에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어렸을 때 지금의 삶을 예상하셨나요? 여러분이 예상한 대로 여러분의 삶이 흘러왔어요? 만약에 뭐 어느 정도 성취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뭐 어렸을 때부터 재벌로 태어나서 재벌의 집안에서 가문을 받으면서 그 계획된 대로 그 단계를 밟고 올라가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자신의 삶을 예측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예측한다면 자신의 삶을 인간은 어느 정도까지 예측할 수 있을까요? 한 번도 계획된 삶을 살지 않아가지고 그냥 흘러 와서 사는 거지. 뭐 계획하고 사는 거. 퍼센테이지로 얘기한다면 여러분에게 개인에게 여러분이 어렸을 때 꿈꾸던 삶에서 지금 현재의 삶이 어느 정도 성취되었는지를 퍼센테이지 정도로 얘기해 본다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아예 없었어.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결혼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혼을 할 것이다라는 거 예상하잖아요. 그렇죠? 그 자식을 안 낳을 하려고 해다가 한 거예요. 어떤 자식을 낳을 것이다. 집을 아니야, 가질 그거 것이다. 그런 생각 안 해봤어. 그렇죠. 해외여행을 갈 것이다. 멋진 옷을 입을 거야. 뭐 어떤 애정을 어떤 연애를 할 거야.
어떤 남자를 만날 거야? 어떤 친구들하고 어울릴 거야? 어느 지역에 살 거야? 심지어 어떤 음식을 먹을 거야? 그런 것들 예상하잖아요, 어렸을 때. 아니요. 그런 생각해보지 조숙하지는 못했어.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게 지금 현재 내가 얼마나 그것들을 누리고 사는가, 그때 예상했던 것들을 실제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인생은 불연속의 연속이죠. 불연속의 연속, 지속이에요.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무도 자신의 삶을 예측할 수 없죠. 하지만 보편적인 인간의 현상, 뭐 내가 배우는 뭐 모국어 현상, 우리 부모님이 존재하고 있는 그 생활 반경 안에 특정 문화,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니까요. 어렸을 때는 친구, 동료 문화.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인간 현상을 창조해내지는 않아요. 그렇죠? 자기 스스로 개인이 창조하지 않아.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문자도 개인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들은 개인이 만들어내지 않아요. 인간 현상도 그래서 인간 현상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개인의 독창적 창조물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스토너라는 책은 굳이 분류하자면 문학이죠. 문학. 그럼 문학은 뭐예요? 문학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어요? 문학은 무엇의 한 장르이다. 인간의 삶. 예술의 한 장르죠. 그렇죠. 예술의 한 장르죠. 예술에는 여러 장르가 있는데 그 중에 문학도 예술이라고 불러요. 그럼 왜 예술이라고 불러요? 창조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창조가 돼요? 스토너의 삶은 창조되었나요? 삶은 창조했지만 글은 창작했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여러분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보신 적이 없어요. 이 불륜이라든가 자신의 삶의 지적인 즐거움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든가 모티프가 하나도 없나요? 아니요. 새로운 건 하나도 없다는 거지. 해 아래 새로운 게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문학 예술도 모방이죠. 짜증이.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간 현상 중에 일부예요. 개인이 만들어낸 게 아니야. 예술도. 그러니까 누구도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여기서 보고 있는 존 윌리엄스는 미국의 영문학계에서는 주로 위대한 개츠비를 쓴 스콧 피츠제랄드하고 비교돼요. 스콧 피츠제랄드는 개인의 성장 스토리, 그러니까 성공 스토리를 담아서 굉장히 큰 흥행을 한 그런 작가이기도 하죠. 반면에 스토너 같은 경우, 존 윌리엄스의 스토너는 이 개인의 몰락 과정을 아주 뭐랄까요, 좀 아주 디테일한 형태. 근데 그 둘 사이의 문체는 항상 비교가 돼. 그러니까 거의 흡사할 정도를 유사하고 거의 완벽할 정도의 묘사, 역설적 묘사, 이런 것들이 감정 묘사 같은 세세한 이런 것들이 항상 비교되는 부분이죠. 그렇게만 본다고 해도 존 윌리엄스의 이런 특징은, 문학적 특징은 누군가로부터 배워온 것일 가능성이 높죠.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닌. 예술은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창조라고 부른다면 어떤 면에서 창조예요? 어쨌든 존 윌리엄스의 작품이잖아요. 모든 예술은 모방에서부터 시작하긴 하는데 그래도 왜 의미가 모방하면서 있어요? 창조를 거기다 플러스를 하는 뭘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문체라든가 아니면 모든 그 사물을 다 자기 생각, 그 우리가 이 책은 별로 어려운 책이 아니죠.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네. 아시겠지만 내용을 보면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뭐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내용들 다 들어가 있고요. 그 기본적인 성장 스토리, 뭐 우리나라에 들어있는 뭐 서사 스토리 같은 거, 서사 대하 사극 같은 데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냥 모티브들로. 그래서 특별한 스토리는 아닌데 우리가 이 책을 보면서 좀 주의하면서 읽을 부분이 바로, 같이 비교하면서 읽을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 책을 왜 문학이라고 하는가? 그리고 문학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바로 문학이 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에만 존재해요. 그래서
과연 문학이 가지고 있는 인간 현상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같이 좀 이 책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티브가 된 책은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책이에요. 샤르트르의 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나온 여러 구절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책이 문학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있고 또 문학이라는 예술 장르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인간 현상으로 남게 되었는가, 의미 있게 또 그것들을 왜 예술이라고 부르면서 의미 있게 우리가 취급하는가, 뭐 이런 것도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볼까 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시간이 될 테니까 네, 열심히 좀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제 항상 하듯이 존 윌리엄스라는 작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존 윌리엄스, 에드워드 윌리엄스고요. 1922년생이세요. 그래서 지금 돌아가셨고 71세로 1994년에 71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텍사스주에서 태어나셨고 클락스빌이라고 하는 아주 시골 동네, 농촌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직업으로는 뭐 작가, 편집인, 교수 뭐 이런 정도 불리고 있습니다. 삶도 아주 간단해요. 할아버지가 농장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농장주이고 아버지는 그 할아버지의 사업과 연결된 상업을 하셨어요. 뭐 비료 같은 걸 팔거나 농기구 같은 것들을 대여해주는 사업이죠. 그래서 농업과 상업에 종사하던 그런 가문에서 태어나서 평범한 그런 학창 시절을 보냅니다. 학창 시절 때 뛰어난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친구는 아니었다고 해요. 심지어 직업학교에 들어가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그냥 일반 학교에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낙제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뛰어난 뭔가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탁월한 학생 뭐 이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먼 약간 존재감 없는 이 책에 등장하는 스토너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등장하는 윌리엄 스토너는 이 존 윌리엄스의 자신을 반영한 캐릭터예요. 그래서 이걸 존 윌리엄스의 자전적인 그런 어떤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그런 소설로 이해하시면 조금 더 공감이 많이 되실 거예요. 단기 대학을 중퇴한 후에 1942년에 군대에 들어가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을 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공군에 입대해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주로 이제 인도, 중국, 그다음에 지금 미얀마라고 부르는 버마 여기에서 하사관으로 2년 반을 근무하게 됩니다. 전쟁 후에 다시 이제 콜로라도주에 있는 덴버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 덴버 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입학해서 이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원래 이제 군대에 있으면서 전쟁을 겪잖아요. 전쟁이 참혹하기도 하고 또 개인에게는 전쟁 이후에 다른 거 할 일이 없기도 하죠. 그래서 주로 이때 이제 시를 많이 써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문학 작품 같은 것들을 읽으면서 예술이라고 하는 문학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해서 이제 제대하고 난 다음에는 이 덴버 대학에서 문학 학사를 취득하게 됩니다. 군대에 있으면서 꽤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솔직한 뭐 자서전 같은 게 없어서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꽤 많은 그런 변화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전에는 별로 이렇게 특출한 어떤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었는데 덴버 대학에 들어와가지고는 아주 특출한 능력을 문학 부분에서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1949년에 문학 학사를 받고 1년 뒤에 석사를 취득해요. 다른 학생들보다 좀 빠르게 석사를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박사학위를 위해서 미주리 대학으로 이주를 하게 되고요. 이전을 하게 되고 1954년에 미주리 대학에서 영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군대가 그 전쟁에 참전했던 기업과 군대가 본인에게 굉장히 큰 어떤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고도 볼 수 있고요. 좀 삶을 좀 진지하게 바라보게 되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자기 인생을 조금 더 이렇게 좀 뭔가 진지한 형태로 취급하게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주 빠른 속도로 문학에 이제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덴버대에서 같은 대학에서 조교수로 재직을 하게 되고요. 거의 평생을 이 조교수로 보내게 됩니다. 교육과 저술 활동도 하게 되는데요.
뛰어난 작가치고는 많은 작품을 남기지도 않았어요. 게다가 이 사람이 조교수로 마감을 해요. 그 교직을. 근데 이건 굉장히 여러분이 이제 그 학교에 계시지 않아서 잘 모르는 이야기인데 조교수로 마친다는 게 개인에게는 굉장히 좀 뭐랄까요? 그 학문의 그런 어떤 교사로서 교수로서의 삶에서는 뭔가 좀 잘 안 나갔다는 얘기예요. 잘 안 됐다는 이야기. 왜냐하면 조교수는 이 부교수로 가는 바로 직전 단계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요, 대학원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강사에 등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미나 같은 것도 진행하게 되고 강사로 조금 있다 보면 전임 강사가 돼요. 그러면 이제 전임 강사가 되면 이제 연구실을 받아. 자기 연구실, 학교 내에. 그래서 그냥 강사일 때는 주로 이제 강사 사무실이라고 해서 여러 명이 같이 써. 같이 쓰는 데 있다가 전임 강사가 되면 이제 교실을 받아서, 그러니까 자기 사무실을 받아서 사무실에서 이제 연구 작업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전임 강사일 때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게 이제 논문 발표와 학술지 게재예요. 그렇게 해서 자신의 캐리어를 쌓으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조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교수에 들어가는 바로 전 단계예요. 그래서 조교수가 되어서 이제 아까 여기도 나오지만 이제 학부생들과 주로 이제 학부생들이 하는 개론 강의 같은 것들을 주로 맡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조교수로 한 4, 5년 정도를 있으면서 책 같은 것들을 내게 되고요. 그 성과를 기반으로 부교수에 임명이 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정교수. 그 다음에 정교수 다음에는 이제 학장, 학과장, 그 다음에 뭐 학장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이제 다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게 전임 강사는 다 될 수 있어요. 네, 강사는 일반적인 강사는 뭐 별로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같은 학교 내에서 학교 출신이다라고 하면 대부분 강의를 내줘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데 전임 강사가 되는 게 어려워요. 전임 강사는 말 그대로 이제 교수직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단계이기 때문에 사무실도 그래서 주는 거고요. 직전 단계이기 때문에 교수가 자기를 이제 그 전임 강사가 이제 주로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쓰거나 박사학위 논문 후과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논문 후과정을 할 때 주로 이제 담당이었던 교수가 은퇴를 하거나 아니면 전체 교수 TO에 결혼이 생기는 게 3, 4년 내다 라고 할 때 전임 강사를 뽑아요. 그때요. 그러니까 전임 강사를 아무 때나 뽑지 않고 이 결혼이 생길 거를 예상하고 뽑고 당연히 그 결혼을 채워주는 게 바로 전임 강사예요. 그러니까 전임 강사가 되고 조교수가 된 다음에는 당연히 이 부교수가 되고 정교수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TO에 맞게 뽑은 거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조교수로 인생을 자신의 교직 인생을 마감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안 풀린 거예요. 그냥 타협 안 하게 생겼잖아. 네, 뭔가 안 풀렸어.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든 그런 교직 생활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죠. 고집스럽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평생을 교직에 있어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전임 강사에서 탈락하게 되면요. 제 선배들이 많이 그랬으니까 전임 강사로 오랫동안 이제 학생들하고 1, 2학년 학생들하고 이제 이렇게 복작복작 하면서 오랫동안 기회를 노려요. 누구 빠지는 분 안 계신가? 네, 빠진 분이 있으면 그 분야가 있어요. 뭐 철학에서도 기본적으로는 뭐 윤리학이 있고 논리학이 있고 영리철학이 있고 유럽철학이 있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빠질 거라는 걸 예상하잖아요. 나이가 보이니까. 그래서 은퇴 연도가 보이니까 이쯤에서 빠지겠구나라고 생각하면 그 부분으로 슬쩍 자신의 전공을 이전해서 그분하고 이제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세차도 해주고 가방도 들어다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분하고 열심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전임 강사 자리를 약속받게 되는 거죠. 넌 내 후임이야. 이렇게 약속받게 되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이 생기죠. 뭐 아마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다들 보실 거예요.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해야지. 네. 근데 잘 못하는 거죠. 네, 잘 못해. 그러고 잘 못한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조교수까지는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면 실력은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하고 그래서 실력이 있어서 조교수까지 올라가게 됐고 커리어로 인정받은 거죠. 조교수로 인정받게 됐고 이제 그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사교가 좋아야죠. 네, 관계, 뭐 학장, 뭐 손녀, 뭐 돌잔치에도 가고 뭐 이런 거예요. 네, 가서 막 딸랑이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뭐 심지어 제가 아는 그 강사 형 선배 같은 경우에는 이 교수가 손녀가 이제 유학 갔다가 여름 방학 때 이제 나온다고 하니까 방학 때인데 여름 방학 때 이제 나온다고 하니까 공항까지 픽업을 가더라고요. 네, 자기 끌고 공항까지 픽업 가서 데리고 와서 교수하고 식사 예약까지 해주고 뭐 좋은 데 있으면 뭐 얘기해달라고 이런 것까지 다 해줘요.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네,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리고 자전거 소설이네요 결과적으로. 네, 그렇죠. 삶이 그 소설이죠. 네. 그래서 1930년대, 40년대 이쯤에는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이 보수 성향이 훨씬 더 강했었어요. 학연 지원이 굉장히 강한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작용하던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조교수로 학직을 마감했다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아련한 그런 삶의 모습으로 또 꼬장꼬장 승질들이 예, 사신 거지.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표정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교술과 저술을 병행하게 됩니다. 자, 다음 인생을 한번 볼까요? 1963년에 선집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 논문이에요. 자기 커리어를 만들어주는 자기 전공이 뭐다라고 하는 건데 잉글리시 르네상스 시기에 쓰여진 시들을 선집, 자기가 골라서 좋은 시집들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다는 일종의 주석집을 발간을 하게 됩니다. 이걸 출간을 해요. 그리고 그 출간 내용에 이제 서문을 자기가 아주 잘 써요. 그런데 당시에 유명한 시인이자 평론가가 한 명 있었어요. 바로 이브 윈터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 이브 윈터스가 이걸 보더니 내 책을 표절했다라고 시비를 걸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떠들썩한 논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문제는 잘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특정한 법정 다툼까지 가지는 않고 존 윌리엄스가 사과해요. 그냥 네, 존 윌리엄스가 가서 사과를 하고 당신에게 헌사를 남기겠다. 서문에다가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헌사를 남기는 형태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잘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 문제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대학에서 고초를 겪게 되죠. 이 사람을 지지하는 파와 지지하지 않는 파, 특히 대학원생들 사이에 그런 게 많이 남았고 대학원생들한테 그렇게 인기가 좋지 못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워낙에 이제 실력을 많이 따지다 보니까 적당히 이제 논문을 써서 진학을 하려고 했던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엄한 교수로 꼬장꼬장. 그런 교수로 낙인을 찍혔던 거죠. 그러니까 적이 많았어요 대학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작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65년에 자기 창작 시집을 하나 내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군대에 있으면서 전쟁에 참여하면서 썼던 시들이에요. 그래서 그 시들을 묶어서 필요한 거짓말 뭐 이런 영문 제목으로는 더 네세서리라이라고 하는 그 시집을 출간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편집자로 1970년까지 근무를 하면서 자전적 소설인 오늘의 이 스토너라는 책을 집필하기도 합니다. 또 출간 시에는 이 책이 굉장히 별로 큰 의미를 빛을 못 봤어요. 그러다가 2005년에 이게 이제 재발행이 되게 되는데요. 이게 주로 유럽에서 큰 이제 인기를 얻게 됩니다. 재발행되면서 많은 리뷰가 쏟아지고 비평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2011년부터는 유럽 전역에 각국 언어로 번역이 되고 급기야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책이 쓰여진 시기가 65년이라고 생각하면 이 책이 최근에 들어서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좀 인기가 많이 끌게 되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묻혀 있다가 발굴된 그런 베스트셀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독특한 케이스이기도 해요. 1985년에 30년간 재직했던 덴버 대학교를 은퇴를 하게 됩니다. 30년 동안 조교수로 있었다는 거예요.
박사학위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정말 힘든 삶이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아칸소주에 있는 페이에필로 이전하게 되는데 이 아칸소는 이제 중부 지역, 미국 중부 지역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농장지대도 많고 공장지대도 많고 주로 이제 학문. 그래서 요즘에는 이 아칸소 바로 위쪽 지역을 주로 이제 뉴욕 아이비리그로 진출하기 위한 일종의 학군으로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약간 중산층의 부자들이 살면서 은퇴한 그런 노인들이 많이 살면서 아주 조용하게 지내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아칸소 페이에필로 이주를 해서 지필 작업을 하게 되면서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사망은요 자택에서 호흡부전, 그러니까 뭐 심장마비 같은 거죠. 호흡부전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왜 뒤늦게 베스트셀러가 되었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주로 유럽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이유는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00년대가 넘어서면서 2005년인데요. 이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IMF 겪고 그 이후잖아요. 이때 이제 금융 위기 같은 것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경제 침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와서 실업자들이 많이 생기고 특히 유럽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좀 유럽의 삶이 좀 고단해지는 그런 시기였어요. 나중에 이런 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은 이제 브렉시트 같은 영국 같은 국가는 더 이상 여기 영향받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탈퇴하기도 하죠. 굉장히 오래된 장기적인 경제 침체가 있었는데 이 시기 동안 사람들이 이제 실업자도 되고 그러면서 이 책을 보면서 이제 뭐랄까요,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이렇게 곱씹어보게 되는 기회들을 갖게 된 거죠. 치열하게만 살아오다가 금융권에서 이제 벗어나서 뭔가 삶을 되돌아보게 되는 시기가 오게 된 그 순간 이들이 찾아낸 소설 중에 하나가 유럽의 소설이 아니라 미국의 이 스토너라고 하는 이 명쾌한 소설이었던 거예요. 보다 명쾌하고 아주 유럽에서는 이런 식의 명쾌한 소설들이 없어요. 위대한 개츠비 같은 소설이 유럽에는 없어요. 유럽은 굉장히 뭐랄까요, 낭만주의적으로 이 책을 쓰기 때문에 소설의 경향도 다르죠. 진짜 있을 법한 이야기를 그대로 골라내서 아주 세밀한 감정선으로 묘사한 책, 특히 위대한 개츠비 같은 책이죠. 이런 책들이 사실 드물었는데 위대한 개츠비를 이을 만한 소설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이 존 윌리엄스의 스토너가 각광받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책에서 이제 우리한테 전달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굉장히 좀 독특하게 유럽인들하고 코드가 맞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간쯤에 나오는 좀 지루한 부분이긴 한데 이 영미 문학사에 대한 부분이 잠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워커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구두 시험 보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장면들 나오는데 이런 장면에서 이제 미국 시 역사 같은 것들이 조금씩 나오고 언급도 돼. 심지어 이제 현학적인 문구가 유럽인들에게는 또 자극이 되죠. 자신들에게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 책의 품격을 조금이라도 좀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높은 품격 같은 부분들이 유럽인들의 코드하고 잘 맞아서 유럽에서 먼저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후에 이제 리뷰가 쏟아지면서 출판사들에서 이걸 이제 집중해서 이제 번역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주요 저자가 한번 볼까요? 이분이 얼마나 많은 책을 쓰셨는지. 소설은요 4권이에요. 네, 4권. 많이 쓰는 건 아니죠. 다작이 아니에요. 특히나 오직 밤뿐인, 그다음에 이분의 대표작은 스토너가 아니에요. 사실은 아우구스투스라고 1972년에 나온 거의 말년에 나온 작품인데요. 아우구스투스라는 이 작품이 굉장히 이제 열심히 쓰여진 책이에요. 이게 2016년에 한국어 번역본이 출간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베스트셀러가 못 됐죠. 존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별로 유명하지 않았을 때예요. 우리나라에는. 그러고 난 다음에 2020년에 이 스토너가 발간이 되게 됩니다. 유럽에서 이제 영향을 받아서 이때 이제 우리나라에는 처음 소개가 됐고 베스트셀러에 올라요. 그러면서 다시 아우구스투스도 많이 읽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번역이 되기 시작해요. 뭐 오직 반뿐인이라든가 부처스 크로싱 같은 추리소설 같은 것도 이제 나오게 되죠. 좀 첫 번째 나와 있는 1948년이나 1960년도에 쓰여진 이 오직 반뿐인 또 부처스 크로싱 같은 작품들은요, 좀 아주 뭐랄까요, 장르 소설이에요. 그래서 가벼운 소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스토너는 이제 좀 성장기 소설로 분류가 되고, 아우구스투스는 이 현학적인 역사 소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집도 2권을 내게 되는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49년, 그 다음에 65년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제대하고 난 다음에 쓴 시집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출판사로 있으면서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썼던 시집이 하나 있습니다. 선집은 아까 얘기했던 영국 르네상스 시집이라고 해서 자기 박사 논문이에요. 자기 박사 논문을 이제 조금 책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천상 작가라고 얘기하려면 조금 미안해. 왜냐하면 천상 작가라고 하려면 그래도 적어도 소설류가 한 10권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거의 없어요. 예. 유명세에 비해서 작품 자체의 수가 많지 않은 것도 좀 독특한 특징이죠. 자, 이 책 원래 제가 작가 소개를 할 때는 항상 사상적 경향을 항상 이제 넣었었는데요. 사실 이분은 사상적 경향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소설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분이 어떤 분인지, 존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스토너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우리한테 인식되게 되는지 이것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너의 일생, 이 책의 첫 부분에 보면요, 첫 장 1장에 보면 스토너의 인생이 굉장히 짧게 완전히 몇 줄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뭐라고 썼는지 볼게요. 윌리엄 스토너는 1910년 19의 나이로 미주리 대학에 입학했다. 8년 뒤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그는 박사학위를 받고 같은 대학의 강사가 되어 1956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강단에 섰다. 스토너의 동료들은 그가 살아있을 때도 그를 특별히 높이 평가하지도 않았고 지금도 그의 이름을 잘 입에 올리지 않는다. 노장 교수들에게 스토너의 이름은 그들을 기다리는 종말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고 교수의 일생이 어떻게 끝났는가. 그렇죠? 젊은 교수들에게는 과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일깨워주지 않고 본받을 만한 구석이 없어. 이 사람은 동질감을 느낄 구석도 전혀 없는, 나처럼 열심히 교수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첨했던 사람도 아니야. 그렇죠? 전혀 없는 그런 단순한 이름에 불과했습니다. 아주 짧게 스토너의 일생을 그 비평과 함께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렇게 짧게 묘사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도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면 이런 짧은 문구로 여러분의 삶을 누군가가 정리하게 될 거 아니에요. 이보다는 훨씬 길어요. 길어요? 네. 확신하세요? 뭐 나열할 게 없는데. 쓰는 사람 마음이죠. 그렇죠. 근데 생각해 불곡이 보세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생각한 것처럼 이 스토너는 이 존 윌리엄스 작가 자신의 삶이에요. 네. 그런 거. 근데 지금 존 윌리엄스가 쓴 거잖아요, 이 책을. 네. 그러니까 스토너의 인생을 자기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쓴 거야. 이렇게 간단하게 묘사한 거예요. 간단하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의 인생을 구구절절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내 인생은 구구절절 뭔가 고민도 많았고 소설책이 하나 나와. 얘기할 것도 많았고. 굴곡이 별로 없으니까 간단하지만 굴곡이 많은 사람들은 저렇게 간단하게. 근데 묘사해요.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묘사할 때 별다른 본받을 게 없는 삶이라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솔직하다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겸손? 아니야, 겸손. 이 책의 내용을 보면 겸손 겸손.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죽으면서까지 네. 왜뭐 하려고 정확하게 해놔야지. 겸손을 같은 거 따지지 말고 나는 그러니까요. 솔직한 이 거야. 오만이면 오만. 책에서 이 사람이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고 있나? 지극히 뭐 단순하고 평범한 삶. 인간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누구에게도 독특하게 드러나지 않고. 무채색같이. 네, 그렇죠. 그렇게 평범한 삶을 살았다. 누구에게도 본받을 것 없고 누구에게도 교훈을 주지 않는 삶. 마음이 좋은. 오만한 것 같아요. 그런 삶이 더 어려워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책을 보가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린 시절 그가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는 젊은 나이였지만 아버지는 25살, 어머니는 겨우 20살일 때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에게 부모는 항상 늙은 사람이었다. 자기하고 어머니의 나이가 20살 차이예요. 그런데 태어나가지고 어머니로 인식하는 순간부터 어머니는 늙은 사람이에요. 아이고.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버지는 30살 때 이미 50살처럼 보였다. 예. 노동으로 인해서 몸이 구부정해진 아버지는 아무 희망 없는 눈으로 식구들을 근근히 먹여 살리는 척박한 땅을 지그시 바라보곤 했다. 어머니는 삶을 인내했다. 참아야 했다. 마치 생애 전체가 반드시 참아내야 하는 긴 한순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일어나서부터 잠들 때까지 계속 뭐가 참는 자에겐 복이 그냥 있는. 힘든데 그냥 참고 하는 거야. 참는다는 건 하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지요. 하고 싶으면 즐겁게 하잖아요. 근데 참는 거야. 억지로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참은 인생 전체가 억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노부부의 삶, 노부부도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 두 부부의 삶은 행복한가요? 그냥 사는 거지 뭐. 어때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 그냥 사는 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는 나름대로 행복을 느꼈을 수도 있겠네. 행복해요. 윌리엄 스토너는 자신이 기억하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집안일을 거들어야 했다. 본인도 아버지처럼. 왜냐면 아버지도 이렇게 살았을 거야. 그렇죠. 스토너의 어린 시절은 곧 스토너 아버지의 어린 시절이죠. 네, 그렇죠. 집안일을 거들러야 했다. 집에서 8마일 떨어진 시골 학교에 입학한 뒤에도 그는 하루는 새벽부터 밤까지 이런저런 일들로 채워져 있었다. 이런 일들의 무게 때문에 그는 17살이 되었을 때 이미 어깨가 구부정해지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25살 때 이미 50살처럼 보인 것처럼 자기도 17살 때부터 이미 어깨가 구부정하게 되기 시작했다. 자식이라고는 윌리엄밖에 없어. 독자야 심지어. 그래서 쓸쓸한 분위기를 풍기는 집에서 식구들을 묶어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힘겨운 농사일 뿐이었다. 일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의미인가요? 일. 삶을 살게 해주는 직업이 있잖아요. 직업. 여러분이 경험하셨던 직업. 네. 네. 그건 여러분의 인생의 몇 프로나 차지해요. 직업이 여러분의 인생에. 직업이 있으면 많이 차지해야 돼. 많이 퍼센테이지로 본다면 젊었을 때는 60,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과 직업 아닌 삶. 7, 80%. 그런 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20%가 예. 나의 삶이고 예. 나머지는 직업들. 나의 삶이 거의 없었던. 나라의 경제를 살리려고. 나의 삶이 거의 없었던 거야. 거의 없었던. 그 정도면 이 스토너 아버지 부모님의 삶과 비슷하지 뭐. 별다를 게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았어. 근데 그렇게 우리는 살아온 삶인데 여러분은 그러면 불행한 삶인가요? 우리는 벌어서 썼지요. 일하는 즐거움도 무시 못 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삶은 지금 평범한 미국 남부의 삶이에요. 미국 남부는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고, 그러니까 엄청난 농장지대를 일궈내고 사는 사람들이죠. 뭐 여기는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이제 뭐 처분하는 과정이 나오긴 하는데 미국 남부에 가실 일이 있으면 농장지대를 보시면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예요. 끝이 안 보이죠. 영화에서 심지어 미국에 있는 한 농장은요, 서울의 3배 정도 되는 규모예요. 서울 크기에. 예. 땅덩이 넓은 데다가 그 정도로 큰 그 농장을 운영을 해요. 거기에 소도 방목해서 키우고 밀, 옥수수 이런 농사도 하죠. 인간이 할 수 없어요. 자기의 힘으로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 기계가 하죠. 그런데 과거만 해도 이때만 해도 그런 기계들이 없을 때니까 다 그 일을 사람이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면 일어나서 일해서 저녁에 잘 때까지 일하는 거죠. 잠들기 전까지 밥 먹는 시간만 빼고 일하는 거죠. 바로 이게 일과 삶이죠. 예, 일과 삶. 일과 삶은 분리할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이때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삶 자체가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일하는 게 거죠. 사는 겨. 그러니까 이 스토너 부모님은 삶 자체가 그냥 일이야. 그래서 견뎌내야만 해. 네. 예, 일이니까 이게 삶이니까 이렇게 사는 게 삶이야라고 생각하고, 예, 근데 노동 자체가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이런 삶이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 우리는 여기에 이제 우리의 가치관을 들이밀게 되잖아요. 여러분의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가여워요. 예. 불행할 것 같아요. 지루해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삶 얘기하면 어때요, 여러분은? 근데 추수의 즐거움이 있잖아. 몸만 따라준다면은 농사 짓는 것도 괜찮은데 몸이 안 따라주고 너무 힘겹게 일을 하면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옥이지.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눈으로 보면 질려 그냥 크기가 끝이 없으니까 오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해야 돼라고 얘기할 때 그 범위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넘어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몸이 부서져라 일해도 끝이 없는 게 일이 돼버리는 거죠. 몸만 안 아프면은. 예. 근데 그 시대 때는 다 그랬고요. 아프니까. 저 책 내용에서는 저 주인공이 그 지방 바깥으로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자연적으로 그렇죠. 그런 일상이라고 것 같아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동네 바깥으로 한 번도 나가보지 벗어난 적이 않았기 없이 네. 여기서 태어나서 그게 일상. 여기에서 이 농장을 물려받아서 어린 시절도 이 농장에서 보내고 또 죽을 때도 예. 농장에 묻혀요. 그러면서 자식에 대한 희망이 좀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스토너는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부모님을 묻으면서 땅이 이들의 무의미한 삶을 잡아먹었다. 스토너는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 부모님의 삶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좀 더 진행시켜 보죠. 어쨌든 이들에게 농사는 이들이 가족인 이유야. 동시에. 그러니까 삶의 이유죠. 그러니까 이들은 같은 농장에서 일하는 것으로서 같은 가족이라는 소속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내가 이 집의 가족이 아니면 아버지의 일을 도울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이 농사 일을 하면서 계속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계속 확인받는, 그리고 그 과정이 곧 뭐가 된 거야? 삶이 돼버린 거예요. 그 과정이. 아마 스토너가 공부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대학에 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죽을 때까지 몰랐지. 예, 똑같이 부모의 이 삶을 그대로 가는 거죠. 생각만 해도 질리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스토너는 집에서 하는 허드렛 일보다 조금 덜 피곤한 허드렛 일을 하듯이 학교에서 공부를 했다. 처음부터 문학에 큰 소질이 있었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공부할 때도 너무 피곤하니까 학교는 갔다 오고 의무니까 학교 갔다 오면 학교에 숙제를 내주잖아요. 그러면 마치 그걸 일 처리하듯이, 그러니까 자기가 농사 일을 하듯이 그 일을 끝냈다는 거예요. 큰 의미, 즐거움 같은 것도 느끼지 못했다는 거죠. 학문에서 배우는 즐거움도 크게 느끼지 못하고 그냥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 것처럼, 이게 삶의 일부고 모든 사람이 이대로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저녁에 이제 같이 모여서 밥을 먹다가 이야기를 한 거야. 말을 꺼낸 거야. 구청에서 사람이 왔다 갔는데 네가 대학에 갔으면 좋겠다. 널 대학에 보내라고 하더라. 이 얘기를 처음으로 꺼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스토너가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대학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학교를 다녔으니까. 근데 대학에 가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집안에 일이 있는데 자기가 대학에 가버리면. 그래서 처음에 꺼낸 얘기가 이거죠. 아버지 혼자 여기 일을 하실 수 있어요? 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또 쳐다봐. 근데 어머니는 아무 말도 안 하시죠. 정말로 제가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대학에. 그가 물었다. 반쯤은 아니라는 대답을 바라는 듯한 말투였다. 내가 가면 농장 일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에 대한
걱정, 부모님의 삶에 대한 걱정, 가족으로서의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묻어 있죠. 근데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들한테. 나는 평생 이렇게 할 만한 학교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 젊었을 때는 학교 교육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으니까. 지금의 스토너처럼. 하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가고 보고 나니까 나중에 이제 스토너도 그 시간을 갖겠지만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기가 오게 되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평가하는 시기가 오게 돼. 근데 그러고 날 때는 내가 이렇게 산 게 맞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온 이야기야. 하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다. 농사를 짓는 새로운 방법들이 있다더구나. 아버지도 오죽했으면 이 얘기를 했을까요? 너무 힘든 거야. 농사를 짓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농사를 짓는 다른 방법이 있다. 좀 더 쉽게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대학에서 그런 걸 가르친대. 네. 어쩌면 정말 그런지도 모르지. 대학에 보내려고 하는 거죠. 이런 이유로. 처음에 아버지가 스토너를 대학에 보내려고 하는 이유는 스토너에게 뭐 대학에서 뭐 교수가 되라, 뭐 시골에 살지 말고 저기 도시로 나가서 살아라. 그래야 네 삶이 좀 더 커질 거야. 뭐 이런 기대 때문이 아니죠. 네. 학문을 뭐로 생각한 거예요? 농사의 새로운 방법.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요소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삶이 자신에게는 어떤 거야? 네, 만족스럽지 못해. 버거워. 네, 이 삶이 만족스럽지 못해. 그런데 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된다면 적어도 지금의 내가 겪은 삶보다는 네 삶은 달라질 수 있을 테니까 아버지가 기회를 준 거죠. 아들에게. 그렇죠? 그래서 너는 나처럼 살지 마. 좀 개우셨네.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윤단장님 우리 아시죠? 그 네, 네. 여기도 한번 오셨던 네. 윤단장님이 자신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윤단장님도 이제 어렸을 때 시골에 사셨고 농사에 스토너처럼 똑같이 학교 갔다 오면 소에 어물 주고 뭐 이런 것들로 거의 삶을 보내셨다고 해요. 어렸을 때는. 근데 아버지가 항상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너는 절대로 여기 살지 마. 너는 어떻게 해서든 도시에 나가서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스토너의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그것과는 좀 다르죠. 네. 아들의 삶이 그러니까 농사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 네. 이 부모님도 그러니까 내 노동에 대해서 가치를 느끼면서 살고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 자기 아들이 내 삶을 반복한다고 하면 그건 싫어. 뭐 때문일까요? 너무 편하게 새로운 방법, 농사 짓는 새로운 방법이 있으면 좀 덜 힘들까. 과학적인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라고. 대부분 옛날 아버지들은 나의 삶을 이렇게 살지 마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왜 그런 인간 현상이 나타나나요? 동물들에게서는 부모하고 똑같이 살게 만들잖아요. 부모 세대하고. 인간은 왜 그런가요? 힘든 그렇죠. 뭐 때문이에요? 자기가 힘든 삶이니까 힘든 삶을 되물림하지 알았어요. 생명의 씨앗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힘, 생명의 힘. 뭐라고 그랬어요? 깨알을 차르더니 진화의 원리. 진화해라 그거예요. 그렇죠. 농사 진화는 짓는 어떤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기준이 있다고 그랬죠. 명확한 기준. 예. 자유가 넓어지는 것. 그렇죠. 네. 얼만큼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진화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본 게 깨알을 차르더니의 기준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아버지는 스토너에게 조금 더 자유롭게. 네, 그렇죠. 더 많은 자유를 누리게 해주고 싶은 거야. 적어도 내가 누렸던 자유보다 더 많은 자유를. 그건 스토너 아버지가 뭐이기 때문이야. 그렇죠. 생명이기 때문이죠. 같은 생명이기 인간이죠. 원리야. 모든 아버지들은 자식에게 이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원리야. 우리가 그 책을 본 이유예요. 인간현상이라는 책을 본 이유. 모든 인간의 문화는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생명의 문화는 그 씨앗을 태초부터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태초부터 가지고 있는 그 씨앗은 지속적으로
방사형의 형태로 바깥으로 뻗어나가. 계속 뻗어나가고 있는 중이야. 그리고 그 최첨단에 있는 게 바로 인간이지요. 인간 현상이야. 그리고 그 인간 현상도 동물의 현상, 그 거슬러 내려가 보면 동물의 현상과 다르지 않아요. 시작은. 근데 그 모든 씨앗은 다 어디에서 시작돼? 진화에 대한 움직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진화에 대한 변화의 열망. 그리고 그 진화는 뭘 확대시키는데 이게 목적이야. 인간의 모든 생명체의 자유를 확대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 진화야. 아들에게. 야, 네가 여기 있으면 내 삶을 반복하게 될 텐데. 이게 뭔가 좀 깨름칙한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원리에 맞지 않죠. 그래서 아들에게는 야, 너는 나보다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살아야 돼. 그리고 그런 방법이 있다더라. 라고 소개해 준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알아낸 게 아니죠. 뭔가 깨름칙한 스토너를 매일까지 볼 거 아니에요.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어렸을 때 자기의 모습을 볼 거 아니에요. 스토너를 보면서.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이 있을 것 같은데 방법은 몰라. 근데 어느 날 구청 직원이 와. 구청 직원이 와서 아버지에게 얘기해. 스토너가 젊은데 공부도 곧잘 하니까 이 친구 대학에 보냅시다. 그러니까 그때 생각한 거죠. 아, 그래. 방법이 있구나. 스토너가 내 삶을 반복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있구나. 내가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스토너는 나처럼 살지 말도록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 그게 바로 진화의 움직임이에요. 정신적 진화. 너는 정신적 진화를 해야 돼. 적어도 나보다는. 이게 모든 생명체의 현상이죠. 모든 생명이 가지고 있는 진화의 현상이에요. 인간도 거기서 벗어나 있지 않다는 걸 이 전원의 한 장면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스토너의 윌리엄스가 그 진화를 기반으로 이 책을 쓴 건 아니지만 우리는 이미 그 전에 이 인간 현상을 봤기 때문에 이 장면이 이해되는 거죠. 어떻게 이해돼? 진화의 한 모습으로 이해되는 거죠. 아, 보편적인 거구나. 이거는 실제로 뭐 미국의 남부 농장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야. 아까 윤 단장님이 있었던 그 시골, 한국의 그 시골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고 저기 멀리 아마존에 있는 부족들의 삶에서도 자식들에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모두 동일한 거야, 그냥. 이게 바로 인간 현상이죠. 책을 우리가 책을 보면서 알아야 되는 것들이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들이 이 다음 책들이나 이런 자기가 이미 읽었던 다른 이야기들 이런 데서 이렇게 나타날 때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자유가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점차 진화하고 있는 증거죠. 정신적으로. 자, 스토너는 이제 대학에 가게 됩니다. 대학에 가기 위해서 터덜터덜 이제 걸어가요. 대학까지. 마부가 중간에 이제 흙길을 걷고 있는데 중간에 마차가 하나 서. 그래가지고 마부가 어디까지 가냐고 물어보고 그래서 내가 대학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부가 그럼 타라 라고 하면서 마부하고 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겠죠. 내가 왜 대학에 가는지, 뭐 아버지가 왜 대학에 가라고 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대학은 어떤 곳인지 얘기하면서 이제 가는데 마부가 이제 내려줘요. 대학 앞에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대학을 보게 되죠. 마부가 떠나고 몇 분 동안 스토너는 꼼짝 않고 서서 건물들을 빤히 바라보았다. 대학 건물들이죠. 이렇게 위풍당당한 광경은 지금껏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렇죠? 시골에 있는 그 작은 집들만 보다가 농장들만 보다가 벽돌로 세워진 그 거대한 건물들, 그 기둥들 그런 것들을 보잖아요. 놀라움과 감탄 속에서 문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안정감과 평온이 느껴졌다. 어떤 감정일까요? 처음에 지식의 외형은 어떻게 다가와요? 두려움으로 다가오죠. 이 책에서는 그 위풍당당한 광경, 내가 범접할 수 없는 것 같아.
여기는 내가 올 곳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내가 공부할 수 없는 영역이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처음엔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어요. 개인의 능력에 대한 그런 의심 이런 것들을 하게 만들죠. 그런데 조금씩 지나보면 그 놀라움과 감탄을 좀 지나보면 또 뭐가 생겨? 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나라가 혹은 내 삶이 혹은 이 전체의 인간 체제가 무너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 그 깨달음으로 지식의 중요성 뭐 이런 깨달음으로 우리를 연결하게 되죠. 그게 바로 뭐로 이어져? 안정감과 평온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공부하게 될 학문이 나를 이런 위풍당당한 지금과는 다른 초라한 지식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나를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만들어줄 거라는 안정감과 평온함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지식이에요. 여러분도 책을 읽기 전에는 이 두꺼운 책을 언제 다 읽지? 어렵다는데 이 책 어떻게 읽지? 어떻게 시작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어. 그런데 조금씩 진행하다 보면 마음속에 어느 정도의 안정감 같은 것, 평온함이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것들을 마무리하고 책을 덮었을 때 마음속에 뿌듯함, 또 내가 좀 더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지식의 외형이에요. 그런 지식의 외형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늦은 나이에도 책도 읽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것에 들어갈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스토너는 그저 건물들을 보기만 할 따름이었다. 자, 스토너는 이제 그 대학에 들어가서 이 공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대학에 있으면서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이니까. 대학에서 돈을 주면서 공부시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친척집에 머물기로 해요. 친척집에 머무는데 친척집에서 처음에 저녁에 이제 늦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할 일이 있어. 여기 집에 있으니까 신세 지면서 네가 할 일들이야. 아침에 가축들한테 물과 먹이를 주고 돼지한테도 먹이를 줘라. 그게 내가 아침에 할 일이야. 저녁에는 가축들에게 먹이를 주고 달걀을 가져오고 소젖을 짜라. 시간이 나면 장작도 패고 그리고 주말에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나를 도와. 빡센 알바네. 그렇죠.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여기서도 여전히 뭐가 필요해요? 노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과 삶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그런 대가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꽂혀요. 친척이 대학이라니.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식의 가치를 잘 몰라요. 배워서 뭐. 지식이 우리에게 뭘 갖다 줬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쉽게, 아주 간단히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 가치들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런 지식의 결과물들이거든요. 이 건물도 마찬가지고요. 이 TV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안경, 또 옷, 액세서리, 핸드폰 다 지식. 모든 게 다 지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죠. 그리고 그 지식들이 다 어디서 나왔어요? 르네상스부터 시작된 대학에서 나온 거예요. 대학에서 지식을 축적한 결과. 그 결과로 우리가 그 결과에 대한 혜택을 지금 누리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지식의 가치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대학이란 고개를 절레절레. 일하고 오늘이라도 소젖을 짜서 내일 아침에 식탁에 올리는 게 중요하지. 책 보는 게 뭐가 중요해? 대학에 다니는 게 뭐가 중요해? 농사일을 돕고 하루라도 더 생산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죠. 여기에서 이제 스토너는 어떻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진화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토너도 이걸 다 경험했어.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도 알아. 어렸을 때. 그런데 이제 어디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지식 앞에 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화의 과정을 대기하고 있는 과도기적 청년의 혼란을 이 책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시기가 있으시죠? 네. 예. 대학에 들어온 지식을 접하는 시기도 있지만 뭔가 문명을 접하게 되는 시기도 있죠. 네. 예. 그리고 내가 넘지 못할 어떤 거대한 산이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벽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도 존재해요. 그런 시기에 그 마음가짐을 생각해 보세요. 두렵고 떨리고 또 반면에 젊은 시기로 설레기도 하죠. 도전해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 이런 것들로 밤잠 못 이루는 시기가 나오게 됩니다. 한 번씩 다 경험해봤던 그런 어떤 설렘인데 그 설렘이 이제 때아르드 샬댕을 경험하고 난 이후니까 여러분은 이 설렘이 우리 태초부터 있었던 설렘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된 거죠. 이해하게 된 거죠. 이 설렘이 그냥 나만의 설렘이 아니라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씨앗으로부터 시작된 설렘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설렘의 힘이 원천이 그냥 나만의 독특한 하나의 사건에 불과한 게 아니다라는 것. 이게 하나의 인간 현상이라는 것이고 우리의 뒷세대들도 이것들을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인류는 그런 방식으로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인간의 문화를. 지식을 대하는 자세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처음에 대학에 들어갔어요. 우장창창, 우당탕탕 하면서 대학 1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는 대학 공부도 공장 일을 도울 때처럼 즐거움도 괴로움도 없이 철저하게 양심적으로 했다. 왜냐하면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면 거기에 맞는 학점이 주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한 거죠. 거기에는 즐거움도 괴로움도 없어요. 해야 되는 일이니까 한 거야. 1학년 말에 그의 평균 성적은 B학점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정도였다. 중간에서 조금 높은 정도? 요 정도. 그는 점수가 더 낮지 않은 것을 기뻐했을 뿐. 그래도 노력한 만큼 선방했다. 성공했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점수가 더 높지 않은 것을 걱정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목표가 없어. 지식의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걸 일처럼 생각했으니까 빨리 일을 끝내고 다음 일로 넘어가야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넘어갈 정도로 했으니까 성과는 나왔으니까 그럼 됐지 뭐 하면서 기뻐했던 거죠. 자신이 전에는 알지 못하던 것을 배웠음은 알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배웠다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변화를 알고는 있었지만 그의 점수가 그에게 의미하는 것은 2학년 때도 1학년 때처럼 해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에 불과했다. 그게 새로운 것을 배웠다는 게 너무 즐겁고 너무 기쁘고 매일같이 새로운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방법을 터득했으니까 마치 낫지라는 방법을 터득하듯이 방법을 터득했으니까 2학년 때도 이렇게 하면 잘 추수가 될 거야. 성적이 잘 추수가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안심하게 되었다는 거죠. 지식을 쌓는 것에 대한 자유에 대한 즐거움 같은 것들이 아직까지는 잘 느껴지지 않는 1학년을 보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윌리엄 스토너는 방학을 마치고 2학년 공부를 위해 학교로 돌아온 뒤에야 비로소 자신이 대학에 온 이유를 깨닫게 되었다. 이제 윌리엄 스토너에게 지식의 즐거움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건 필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몸의 진화처럼 자연적으로 오는 게 아니죠. 자연적으로 지나. 몸의 진화는 우리가 사춘기가 되면 우리 몸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나중에 임신도 할 수 있는 몸이 되고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되고 가정을 꾸려야만 되는 뭐 그런 단계로까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아주. 그러니까 몸의 진화는 자연스러운 진화에서 노력하지 않아도 마치 매일 할 일을 하면 그러니까 먹을 걸 먹고 쌀 걸 싸고 잘 걸 자면 자동으로 수확이 되는 것들이야. 일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스토너는 처음에 지식도 그런 방식으로 이해했던 거예요. 자연스럽게 1학년이 되면 2학년으로 가고 2학년이 되면 3학년으로 가겠지. 근데 지식은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지식은 뭐가 오게 돼 있어? 진화. 그렇죠. 진화의 변혁점이 오게 돼 있어. 정신적 진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식은 여러분에게 육체적 진화를 요구하지 않아요. 육체적 진화에 필요한 지식의 진화를 위해서 육체적 지식의 변화에 필요한 에너지는 아주 적다고 얘기하죠. 방사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떼아들이 살땡의 표현대로 하면 방사 에너지를 위해서는 적어도 지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탄젠트 에너지는 아주 적은 양에 불과해. 책을 보는데 큰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책을 보고 머리를 굴리는데, 그것들을 외우고 머릿속에서 합리적으로 돌려보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그렇게 많지 않아. 몸을 진화시키는 것만큼, 근육을 만들어내는 것만큼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디로 드러나게 돼 있어? 지식의 변혁점까지 도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꾸준히 책을 읽기만 하면 여러분의 지식은 항상 필연적으로 여러분의 자유를 넓히게 만드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책을 읽은 사람과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은 도달하는 자유의 정도가 반드시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필연적인 거야. 이런 진화의 원리에 따라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스토너에게도 그 필연적인 변혁점이 오게 된 거죠. 1학년이 마치게 되면서. 그 변혁점이 뭐였는지 한번 볼까요? 어떻게 왔는지.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는 것으로 오게 됩니다. 변혁점이에요. 그는 기초교양 강의를 2개 들었는데 하나는 농과대학의 토양화학 강의였고 다른 하나는 모든 학생의 형식적인 필수 과목인 영문학 개론 강의였다. 토양화학 강의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의 관심을 끌었다. 흙에 대한 지식이 쌓이면 나중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 이걸 써먹을 수 있겠구나. 유용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어렴풋이 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재밌는 거죠. 관심이 가. 이거 내가 보던 토양하고는 좀 다르게 그 안에 많은 무기물들이 들어있고 이 무기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확물도 더 많아지는구나. 그래서 이런 어떤 실용적인 의미에서의 지식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재미있어졌어. 토양화학 강의가 재미있어진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었죠. 필수 과목인 영문학개론. 이 영문학개론은 그에게 생전 처음 느끼는 고민과 고뇌를 안겨줘요. 마치 여러분에게 떼아르드 샤르댕이 고민과 고뇌를 안겨준 것처럼 우리도 어느 단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바로 그 고민과 고뇌의 단계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필연적으로 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이 책을 읽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 머릿속에 이 변혁점이 와요. 고뇌가 오게 되는 거죠. 이거 너무 힘든데, 너무 괴로운데, 근데 그 변혁점이 오게 되면 사람들은 살궁리를 하게 돼. 그게 진화의 원리야. 생명의 원리이기 때문이죠. 살궁리를 하게 돼.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겠다는 생각에 이걸 극복하기 위한 온갖 노력들을 하게 되지요. 심지어 누구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더 많은 책들을 보기도 해요. 해설서를 뒤집어 보기도 하고 논문을 찾아보기도 하면서 점차 이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게 돼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만들어진 생명의 씨앗이에요. 진화의 씨앗이죠.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진화한 거예요. 아주 이른 생명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도달하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사람들이 끊임없이 지식을 추구했던 이유예요. 르네상스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그 암흑의 시기 이후부터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지식을 쌓았던 이유죠. 종교 재판도 받기도 해요. 심지어 사회적 지탄도 받죠. 파문도 당해.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걸 놓치지 못해. 놓지 않아요. 절대로. 왜냐하면 그게 뭐이기 때문에 그래. 자신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필연적으로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 현상을 만든 거예요. 우리는 그
시기를 살고 있는 거야. 그 단계에서 한 시기를 살고 있는 거야. 아주 짧은 시기이긴 한데 그 시기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를 무의미하게 넘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에 도달하지 않고 이 변형점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채 넘기는 스토너의 부모님 같은 세대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적어도 그 세대를 넘어선 거죠. 여러분은 그 세대의 중요성, 그걸 넘어서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다 한 번씩은 경험을 해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스토너가 느끼는 당혹감, 고민, 고뇌를 여러분 지금도 경험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이 당혹감과 고민과 고뇌를 여러분이 어떻게 슬기롭게 여러분의 자유를 확장하는 데 쓸 수 있을지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하는 데 불과해요. 결국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생각해 봐야 돼요. 고뇌해 봐야 돼요. 이걸 스토너를 읽으면서 끊임없이 누구를 떠올려야 돼. 테아르트 찰링을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코스모스를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이전에 배웠던 그 많은 책들, 그것들을 여러분이 이걸 읽으면서 계속 곱씹을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네. 어렵죠. 생각이 안 나요. 네, 어렵죠. 고뇌하게 돼요. 고민과 그게 바로 고민과 고뇌예요. 포기하지.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길잡이로서 이런 것들에 대한 흔적을 여러분에게 키워드를 주게 되면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한 번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 책을 읽을 때도 또 이 스토너를 떠올리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지속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여러분의 자유를 넓혀가는 거예요. 아 근데 고리가 형성이 안 돼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런 거죠.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네. 전혀 이거에 대한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굳이 왜 이런 것들을 내가 생각해야 할까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거에 비하면 여러분의 자유가 훨씬 넓죠. 네. 그리고 그 자유의 정도를 진화의 척도로 이해하는 테아르트 샤르댕의 기준에 따른다면 여러분은 좀 더 진화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생명이 바로 그쪽으로 이어지게 돼 있는 거죠. 그 잃은 생명의 씨앗이 바로 여러분에게 그쪽으로 가라고 계속적으로 그 힘을 불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민도 하는 거죠. 지적 고민은 허영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특히 뭐 아까 그 스토너의 친척처럼 대학이라니 허영이라고 볼 수도 있죠. 사치 이렇게도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가치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죠. 아마 스토너의 친척분도 만약에 이런 기회를 얻게 된다면, 그도 영문학 개론의 기회를 얻게 된다면, 아처스론을 만나게 된다면, 그렇다면 그의 인생도 반드시 어디로 가게 돼 있어? 이런 고뇌와 고민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식을 접하느냐, 접하지 못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은 접한 그런 어떤 세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접한 그 변혁의 그 지점에서 좀 더 여러분을 가열차게 밀어붙여서 이 고민과 고뇌가 여러분의 자유를 조금씩이라도 더 넓힐 수 있도록 여러분 기회를 지금 잡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쉬었다가 다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